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소 중립의 개념과 실생활 적용을 발표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권태경입니다. 먼저 목차는 발표자 소개와 2장 기후변화 탄소 중립 지구온난화, 3장 기후변화와 스마트 공원, 그리고 환경 개선 창의 아이디어 사례, 그리고 결론입니다. 서론입니다. 저는 환경대학원의 도시경관연구실의 박사과정이고 에어풀 탄소환경연구소의 대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적에 발명왕을 이런 만화를 보면서 꿈꿨고 태권브이라는 또 만화를 보면서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상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 TV 같은 그 제품들을 만드는 것을 실제로 회사에서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탄소환경연구소는 탄소 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제로라고도 합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온실가스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탄소 중립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홈페이지고요. 저희는 국무총리 산하 환경연구원 국가기후 위기적응센터 프로젝트 외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을 이미 했고 한국조경학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등과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원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장 기후변화 탄소중립 지구온난화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위기 사례를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지하철, 어깨까지 가득 차오르는 물, 점점 희박해져가는 산소에 겁에 질린 채 구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깥 상황도 매한가지.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가까스로 구출해내고 선박은 그대로 떠내려가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지난 2달간 중국 곳곳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한편 미국과 캐나다에는 50도에 달하는 폭염이 덮쳤다. 대규모 산불로 서울의 32배가 넘는 면적이 불타고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 10억 마리 이상의 해양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외에도 북극엔 사흘 연속 번개가, 서유럽은 100년 만에 폭우가, 지구상 가장 추운 러시아의 한 도시는 섭씨 48도까지 치솟은 상황. 이 모든 게 6월과 7월, 단 2개월 만에 벌어진 일. 지금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이른바 기후재앙을 맞고 있다. 이 기후재앙의 시작점은 역시나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늘어났고 북쪽과 남쪽의 온도 차이도 줄어들면서 대기의 순환이 달라져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구온난화가 생각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상기후 현상도 더 자주 또 더 강하게 나타나고, 과학자들은 기후붕괴가 더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유엔은 코로나 다음 인류의 대재앙은 폭염이라고 경고까지 한 상태. 이러한 기후변화는 심지어 당장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가뭄이 드는 지역에서는 물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식량 문제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생물 체의 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더해서 생물종 멸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021년 세계를 뒤덮은 이상기후 현상. 이상기후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날이 이미 코앞까지 다가온 건 아닐까? 자, 영상을 시청해 보셨지만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위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탄소의 영향,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탄소 중립에 대한 비디오를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시리즈의 6번째 궁금증을 소개해 줄래? 네. 저도 빨리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궁금증은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이게 뭘까요? 배출된 탄소를 회수할 수도 있나요? 오, 좋은 질문이야. 먼저 탄소 제로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아볼까? 요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이런 말 자주 하고는 하지.
탄소 제로와 탄소 중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가 뭔지 이것부터 알아야 돼. 탄소 중립과 탄소 제로에서 탄소란 뭐를 말하는 걸까? 지구온난화의 대비책이 탄소 중립이라고들 하니까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헉, 우리 기상이 추리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심지어 맞았어. 맞아. 탄소 중립과 탄소 제로는 같은 말이고, 탄소 제로에서 말하는 탄소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지만 보통은 기상이가 말한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거야. 온실 효과는 알고 있지? 지구 표면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의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을 막는 온실가스들이 점점 많아져서 마치 온실처럼 열을 배출하지 못해서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는 현상, 이걸 온실 효과라고 하잖아요. 잘 아는데? 최곤데? 기상청에서 만드는 관련 영상을 제가 꾸준히 봤거든요. 기상청에서 만든 관련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쪽 느낌표를 눌러주세요. 이젠 홍보도 알아서 척척까지. 최고야.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야. 탄소 중립은 이 이산화탄소의 인위적인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야. 순 배출량이요? 그렇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반은 해양과 식물들이 흡수를 해왔어. 하지만 해양과 식물들이 흡수하는 양에는 큰 변화가 없어. 문제는 인간이 배출하는 양 자체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야. 온실가스 자체가 아예 없으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33도나 낮아서 생물이 번식하기가 힘든 조건이 되어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지만 또 지금처럼 너무 많으면 탈이 나거든? 마치 인간 몸에 있는 지방 같네요? 세라님 몸에 있는 거요. 기상아, 비유는 잘했는데, 이렇게 좀 적절하지는 않았다. 근데 기상이가 말한 것처럼 다이어트로 지방세포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실가스를 관리를 해야 돼. 최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늘면서 점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거든. 이 배출량이 많아져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 게 지구온난화의 가속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 그림은 2019년까지의 전체 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는 그림이거든? 최근이 될수록 배출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 조금 더 자세히 봐볼까? 그래프에서 0보다 위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고 아래쪽은 흡수량을 의미해. 여기서 깜빡거리는 이 부분은 각각 해양과 식물 등에서 흡수되는 탄소의 양을 알려주고 있지? 이 둘을 제외한 지금 깜빡이는 이 부분이 대기 중에 남는 탄소의 양이지. 그럼 탄소 중립이란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나무를 심던지 기술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던지 해서 모두 흡수시켜서 0으로 만드는 걸 의미해. 물론 나무를 심는다던가 탄소 포집 기술로 없애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겠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전지구 평균 기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전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정도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비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우리가 1.5도 상승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열심히 탄소 제로를 위해 노력할수록 미래가 편해지는 거야. 막연하게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줄여야 할 양을 보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말씀하셨던 인류가 배출한 탄소를 다시 회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탄소를 회수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이나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땅에 묻는 기술이나 바이오 수치로 탄소를 대량 흡착하는 기술,
이런 것처럼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기온을 낮추는 인위적인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됐거나 개발 중에 있어. 이런 기술들을 바로 지구공학이라고 말해. 그럼 지구공학의 발전으로 탄소 배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현재 지구공학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은 개발 중이거나 효율이 좀 부족해서 활용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혹은 부작용이 좀 커서 아직 당장 활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거지. 그렇구나. 기상무룩. 문제는 미래에 개발될 기술을 믿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지난 영상들에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긴급하고 위급한 문제인지는 많이 설명을 했었잖아. 앞으로 나올 기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지구온난화 1.5도의 목표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땐 거야. 일단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 맞아. 그럼 이제 6번째 궁금증이었던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이게 뭔가요? 탄소를 회수할 수도 있나요? 라는 궁금증은 좀 해결이 됐어? 네, 세라님 최고! 탄소 중립에 대해 잘 알고 탄소를 왜 줄여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잘 알 수 있었어. 시리즈 탄소 제로, 탄소 중립에 대한 먼저 공부를 해봤는데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이 뭔지 이제 좀 아시겠죠? 탄소 중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제로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 여기서 말하는 탄소는 온난화 대비책에서 탄소 중립과 탄소 제로는 같은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실효과는 무엇일까요? 온실효과는 표면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의 지구 복합 에너지의 방출을 막는 온실가스들이 점점 많아져서 마치 온실처럼 열을 배출하지 못해서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는 현상, 이것을 바로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인데 탄소 중립은 이 이산화탄소의 인위적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반은 해양과 식물들이 지금까지 흡수를 해왔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온실가스 자체가 아예 없으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33도나 낮아져서 생물이 번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마치 몸에 있는 지방 같은 거죠.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늘면서 점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온난화의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은 2019년까지 전체 탄소 배출량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프에서 0보다 위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아래쪽은 흡수량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해양과 육지 쪽에 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기에 그냥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나무를 심든지 기술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든지 해서 모두 흡수시켜서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나무를 심는다든가 탄소 포집을 없애는 건 한계가 있으니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현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정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비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5도 상승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 막연하게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줄여야 할 양을 보니 말씀하셨던 배출한 탄소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탄소를 회수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이나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땅에 묻는 기술이나 바이오 수치로 탄소를 대량 흡착하는 기술, 기온을 낮추는 인위적인 기술들이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바로 지구공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탄소 배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현재 지구공학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은 개발 중이거나 효율이 좀 부족해서 활용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혹은 부작용이 좀 커서 아직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문제는 미래에 개발될 기술을 믿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지구온난화 1.5도의 목표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할 상황이고, 그러면 탄소 제로 중립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보시는 자료에서 기인한 거고요. 먼저 기후 변화란 기온, 기압, 풍속, 풍향, 습도, 울령, 강수 등의 현상은 날씨와 기상이라고 대기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기 현상을 장기적으로 종합한 상태를 기후라고 말합니다. 기후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 점차 변화하는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요. 날씨가 기분이라면 기후는 성품이라며, 기분은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이지만 성품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천호 과학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폭우와 가뭄에서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이나 기후가 변화하면 생태 환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바뀌는 기후에 적응하기에 너무나 빠른 기후 변화 속도가 있습니다. 지금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공기의 흐름을 보시면 고기압과 저기압은 똑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장마, 가뭄 등의 피해를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극지방의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지구온난화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구온난화란 장기간에 걸친 전 지구의 비표면 평균 기온의 상승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지표면 평균 기온 상승을 말하는 것인데, 기온 상승을 일으키는 대표 요인은 산업혁명 시작 시기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 ppm이었던 것에 비해서 현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414 ppm입니다. 이것은 미국 비디오그룹 볼륨 보고서의 탄소 지도인데요. 탄소 시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없을 시에는 2040년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 ppm에 도달해 탄소 순환 사이클이 붕괴되고 지구가 자정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고,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과정은 태양 에너지의 약 30%는 지구 대기 중의 구름, 대기 중의 입자, 지구 표면 등에 의해 반사가 되는데, 70%는 대기나 지표면에 의해 흡수돼서 적외선 형태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의 표면 온도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연 먼 미래의 위험일 뿐이다. 사실은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1880년에서 2012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0.85도씨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안에서 2003년에서 2012년만 기간 동안만 해도 0.78도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동안 평균 1도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지구에 무슨 변화를 불러일으켰을까요? 일단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도씨가 높아지고 6월의 경우에는 10도씨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시베리아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11년에서 19년 평균 기온이 한 세기 전보다 약 1.8도씨 정도 높아졌습니다. 강수량은 86.1mm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 세계는 폭염, 열대야, 가뭄, 폭우, 집중호우, 홍수 등 재난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는데, 고산 우림지대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극지방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희귀동물 서식지 감소로 생물 다양성 위기가 심화됐습니다. 남극은 남극 휴모섬에서 2020년 초에 남극 역사상 최고 기온 관측이 20.75도로 됐는데, 1도시 변화로 바뀐 삶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가뭄, 홍수, 폭우 등으로 현재 진행형인 삶의 모습이 변동되는 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기후위기를 먼저 확실하게 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서 말하는 환경이나 기후가 먼 미래의 문제일까요?
바로 이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행동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감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에너지 절약, 플라스틱 사용 자제, 일회용품 사회 자제와 같은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래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을 저희의 작은 실천이 모두 안전을 지켜준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어서 3번은 지구온난화 1.5도에서 2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입니다. 1.5도와 2도시의 주요 영향을 비교를 하면 1.5도시에서는 중위도 폭염일이 약 3도시 상승하나 2도시에서는 4도시 정도 상승을 합니다. 산호는 약 70에서 90%가 1.5도시에서 소멸되고 2도시에서는 99% 이상이 소멸됩니다. 해수면 상승도 2도시에서는 30세에서 93cm까지 증가를 하는데 2도시 일대보다 인구 1000만 명이 1.5도시일 경우에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후영향 빈곤 취약 인구는 2도시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억 명이 증가하는데 물 부족 인구는 2도시에서 최대 50% 증가를 하고 서식지 질반 이상이 감소될 비율은 2도시에서 2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 1.5도, 2도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궁금증은 지구온난화 1.5도와 2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고작 0.5도 차이인데 큰 차이가 있을까 싶거든요. 좋은 질문이야. 우리 기상이 파리 협정에 대해서 알고 있니? 아니요. 파리 협정이 뭐죠? 파리 협정은 약 200개의 UN 협약국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5년에 이루어진 약속이야. 그 전까지는 기후변화의 선진국만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이 협정으로 인해서 당사국 모두가 참여를 하게 됐지. 20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면 정말 거의 전 세계가 참여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럼. 그래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겠지. 파리협정의 목표는 전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로 유지를 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2도가 티핑 포인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2도 이하로 내리는 게 목표인 거네요? 그리고 1도 온난화에도 재난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1.5도 온난화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고요.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기특해.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아직 보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느낌표를 눌러서 4번 질문이었던 기후변화 2도?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지구온난화 2도와 1.5도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겨우 0.5도 차이인데? 기후변화는 모든 분야의 생태계와 그와 관련된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우선 바다에서의 영향을 보면 온도 상승폭이 1.5도인 경우 70에서 90%의 산호가 소멸하지만 2도의 경우는 99% 대부분의 산호가 멸종될 거야. 70에서 90%도 많은데 99%나요? 그럼 거의 전멸이잖아요. 그래, 70에서 90% 정도라면 그래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지만 99% 소멸한 산호를 회복시키는 건 차원이 다르게 힘든 문제야. 산호에서 사는 많은 물고기가 치어때 산호에 의존하는 걸 생각해보면 어업 생산량에도 악영향을 줄 거야. 그리고 1.5도일 때보다 2도 올랐을 때 해수면의 높이는 10cm 더 상승할 거고 10cm가 크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많은 도시들이 해안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1.5도로 제한했을 때 약 1000만 명이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 육지의 경우에는 생태계에서 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릴 생물종의 비율이 2도 상승했을 때 2배로 증가를 하게 될 거야.
그만큼 생물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치겠지? 이번에는 우리의 생활에 닥칠 이야기를 좀 해볼까? 일단 2도 온난화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빈곤 취약 인구가 2050년까지 최대 수억 명이 더 증가를 할 거야. 물 부족 인구도 2도에서 최대 50% 증가가 될 거고, 고緯도에서 폭염일 같은 최고 기온은 온난화로 평균 기온 1.5도 상승 시 4.5도 상승하고, 평균 기온 2도가 상승했을 경우는 6도가 상승을 할 거야. 중위도에서는 폭염일의 온도는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도일 때 3도 상승하고 2도일 때는 4도 상승을 하지. 평균 온도가 0.5도만 상승해도 폭염일이 지금도 더운데 더 더워진다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떡해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전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와 2도 상승했을 때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 극한 기후변화를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 전지구 평균 기온이 2100년에 1.5도 상승됐을 때보다 2도 상승했을 때 고온과 호우 등의 극한 현상이 55%에서 75%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대. 예를 들어서 일 최고 기온이 기준 기간의 상위 10%를 초과한 날의 온난일은 1.5도 상승 시 약 14일 증가하지만 2도가 상승하면 약 24일이 증가한다고 해. 그리고 5일 최대 강수량은 1.5도 상승 시 5.3mm 증가하지만 2도 상승했을 때는 9.1mm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어. 전지구 평균에 비해서 온난일의 상승폭도 크지만 강수량은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지. 극한 강수량이 증가한다는 건 폭우도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렇지. 강수량의 미래 전망 자료가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안 오고 올 때는 또 엄청 많이 온다는 뜻이야. 결국 변동 폭도 커져서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가 더 자주 나타날 거라는 거지. 지금도 언론에서는 가끔 관측일에 처음 있는 이런 표현이라던가 최고값 기록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아? 네네네,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뉴스에 나와서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 봤어 이러면서 인터뷰 하시잖아요. 맞아. 사실 1도 상승한 지금도 상당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2도는 이것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피해를 우리 모두가 입게 될 거야. 그럼 우리 모두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겠네요. 네.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5도와 2도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그랬더니 파리협정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세라 씨가 우리 기상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후변화에 선진국만 참여를 했고 파리협정은 약 200여 개의 유엔 협약국들이 당사국 총회에서 2015년에 모두 약속을 했는데 이 협정으로 인해서 당사국 모두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목표는 전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시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온도의 상승폭을 1.5도시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도시 온난화에도 재난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1.5도 온난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2도시와 1.5도 사이에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기후변화는 모든 분야의 생태계와 그에 연관된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온도 상승폭이 1.5도인 경우에는 70에서 90%의 산호가 소멸을 합니다. 하지만 온도 상승폭이 2도시가 될 때는 약 99%의 산호가 소멸하고 1%만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70에서 90% 정도라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99% 소멸한 산호를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새끼 고기인 치어 때 산호에 의존하는 걸 생각해보면 어업 생산면에도 그래서 막대한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했고, 해수면의 높이가 10cm는 더 상승할 것이고 그것이 1.5도시로 제한했을 때 대비 약 3만 명의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생태계에서 서식지 절반 이상을 잃어버릴 생물종의 비율도 2배로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만큼 생물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생활의 영향은 2도시 온난화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빈곤 취약 인구가 2050년까지 최대 수억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물 부족 인구도 50% 증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고緯도에서 폭염일 같은 최고 기온은 6도씨 정도까지 상승을 할 거고 1.5도씨에서는 최소 3도씨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예상이 되고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2100년에 1.5도 상승됐을 때보다 2도씩 상승했을 때는 고온과 호우 등의 극한 현상이 55에서 75% 정도 증가되는 것을 경향을 보이고 일최고 기온도 상위 10%를 초과한 날의 온난일은 1.5도 상승 시 약 14일 증가하지만 2도씨가 상승하면 24일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최대 강수량도 약 2도시에서는 9.1mm까지 상승을 하고 전 지구 평균에 비해 극한값 상승폭도 크지만 강수의 극한값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은 폭우가 많아진다는 의미고 예측하기 힘든 기상기후가 비가 안 올 때는 안 오고 올 때 엄청 많이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이런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더 큰 피해를 우리가 입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5도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스마트 공원, 탄소 중립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흡수 제거되는 온실가스량이 동일해야만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 즉 넷제로가 되는 상황이 탄소 중립이고요. 파리 협약 2015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하였고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특히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제사회 하두에서는 2018년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인 IPCC에서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2도씩 이상 오르지 않으려면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2050년경 넷제로에 도달해야 된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 상승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산업화 이전에 보다 평균 1.5도씨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1.5도에 대한 부분은 1.5도가 넘어서게 되면 육지 생물종의 감소 및 멸종을 비롯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아주 큽니다. 특히 2도시에 비해 1.5도시로 온난화를 낮추게 되면 인간과 결부된 삶의 영역, 신선한 물, 해양 생태계 등에 대한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집행부의 2050 넷 제로를 위한 전략을 보시면 제로 에너지 빌딩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을 구축, 경쟁적인 이유 산업을 재구성, 순환 경제를 달성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는 CCS 기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례를 보시면 일본은 단기 비전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감축하는 계획을 2019년에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5년에 제출한 NDC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2005년 대비 60에서 65%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위한 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유엔에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하였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시작점으로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전략에 수립하여 관련 혁신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2030년 전기차는
24.4%, 수소차는 8.9%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스마트 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원은 먼저 1차 산업혁명 시대인 히르시벨트가 경관의 공원을 만든 것에서 기인하고 2차적인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현대식 공원인 옴스테드가 치유의 공원을 미국에 건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3차,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스마트 공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편의 공원이 나타나게 되는데, 스마트 공원에 대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차이가입니다. 특히 관리에 있어서도 편한 부분도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점에서도 기존의 공원 대비 넓은 공간의 녹지로 조성된 공원에서 온도 저감, 탄소 저감, 미세먼지 저감 같은 많은 방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수집을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진행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링을 통해 공원 관리 예측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원의 사례로서 국내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첨단의 공원을 즐길 수가 있는데, 해외 스마트 파크에서도 거의 동일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IoT 환경 데이터 수집 장비를 개발하여 각 공원에 탑재를 하고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탐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보시는 장비는 서울 숲에 설치한 IoT 장비로서 기존의 온도 측정 장치인 데이터 로고가 진행하지 못했던 온도, 습도,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공기질에 대한 측정을 동시에 가능하며 가격 또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IoT 데이터를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중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보강하여 공원의 관리 기능 또는 공기 탄소 저감 기능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소래 포구에 있는 소래 생태공원에 대하여 공기질을 각각 취득을 한 후 이 부분에 대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예측을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였습니다. 소래 생태공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갈대숲과 염수습지, 포구로 사거리 같은 도심지에 센서들을 설치를 했고, 여기에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와 같은 12개의 환경 변수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공원에 저희가 장비를 설치한 곳이고, 이 공원들이 왼쪽에는 남동공단이라는 커다란 공단이 있어서 온도나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의 상승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녹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소래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도심지에 센서를 이렇게 사거리에 설치를 하였고, 염수습지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염수습지 같은 경우에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량이 갯벌보다 약 1.7배에서 4.7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갈대숲에도 여름철 광합성에 의한 여름철 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제 장비들을 실제로 개발을 해서 사이트에 이제 설치를 했고,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갈대숲과 염습지, 포구 사거리를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았을 때, 갈대숲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양이 포구 사거리보다 밤에는 광합성을 해서 낮에는 현저히 줄어드나 밤에는 해가 지면서 광합성을 하지 않아서 이산탄소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염습지 같은 경우에도 염습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블루카본의 영향으로 탄소의 흡수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토구 사거리는 온도 같은 경우에 도심지가 약 1.5도 정도 상승한 것을 저희가 실험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도 도심부가 약 3마이크로에서 4마이크로 정도 녹지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도심지가 약 4마이크로그램 정도 높았고, 습도는 반대로 도심지가 약 5% 정도 저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원의 기능들을 많이 알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펼쳐내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살펴보시죠. 탄소 중립 생활 속 실천,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은 확인해 주세요. 학교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법, 에너지 절약 팁을 확인하세요.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전자기기 대기 전력 차단하기, 빈 교실 조명 소등하기, 물 절약하기, 지속 가능한 소비 팁을 확인하세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기, 저탄소 식단 운영하기, 교내에서 텃밭 채소 길러보기, 교복 물려주기, 교통수단 이용 팁을 확인하세요. 등하교 시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하기, 교직원 출퇴근 시 친환경 운전하기, 자원절약 재활용 팁을 확인하세요.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종이타월 핸드드라이어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자세한 내용은 2050 탄소중립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2022년 1월 23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의 편 지금 이제 살펴보신 바와 같은 내용에서 저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면, 저희는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스마트 팜이라든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곳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공기질도 이렇게 특성을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탄소 저감을 위한 각각 개인의 노력 또한 이렇게 특허를 출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선거를 하고 나서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약 2018년도 대비 2013만 개 정도의 현수막이 버려졌고, 이렇게 폐 현수막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캠페인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런 폐 현수막을 활용해서 차량 안전 배너를 만들었을 때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자석으로 해서 차량에 붙이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붙일 수가 있고, 폐 현수막의 뒷단에 이렇게 덧대어서 만들게 되면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원단에다가 직접적으로 자석과 또한 그 안전띠를 붙여서 밤에 야광 녹화도 할 수가 있고요. 바깥에 이렇게 차량에 붙여서 홍보를 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어느 방향에서도 붙일 수가 있고, 사이즈를 대형 차량에 맞춰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조끼에 자석을 붙여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건 이제 인도라든지 미국에서도 홍보를 좀 해봤고요. 차량의 왼쪽, 오른쪽, 뒤, 앞뒤,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스마트 시티 전시회도 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국내에 있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실제로 외부 그 나라에서 필요한 장비들 또는 이제 자원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당근마켓이라고 하면 본인은 필요 없지만 타인은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파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자전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것들을 다 수거해서 가져가면 버리지 않고 모아뒀다가 해외에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실어내서 그쪽에서 조립을 해서 파는, 또한 우리가 사용했던 그릇이라든지 매트리스, 그리고 그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이렇게 가져가서 아프리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수량용 부품들도 매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기술, 또 자동차에 대한 부품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동차를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가져가서 활용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흡수 제거되는 온실가스량이 동일한 것이 바로 탄소 넷 제로, 탄소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파리 협약 2015년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하였고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오온도를 2도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파리 협약의 사항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에너지 아껴 쓰기, 재원의 재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